하는 정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처음으로 제가 식품 관련 일은 이제 좀 빠졌는데 실은 정보원장이 되기 전에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그냥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한 30년 근무하다가 정보원장으로 가서 3년 근무하고 올 1월 2일부터 이제 실업자 신세로 이렇게 은행에 가는 주부 이렇게 쓰면서 한 8개월을 보내고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검대식품학과 교수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30년 동안 많은 일을 한 분 중에 경기도에 와서 경기도 산하기관이든 경기도와 하는 첫 발자국이로 왜냐면 중앙부처이거나 최근에 서울시의 식품안전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름은 제가 경기도 수지로 이사 온 지가 22년이 됐습니다. 원래 서울 사람인데 경기도에 이렇게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걸 알고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또 이런 기관에 와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만들어진 것도 좋았습니다. 실은 자료를 뒤에 보시긴 알겠지만 좀 많이 만들었어요. 만든 이유는 또 날 불 것 같진 않고 중에 여러분에게 식품에 대한 물론 여기 전공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식품의 시력을 좀 넓혀드리고 또 요즘 나름 코로나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뭐 신도사고도 이제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와서 그런데 그런 데서 1시간 반 쉬지 않고 강의하고 제가 원래 강의 나가면 딱 시간 지키거든요. 그래서 1시간 만에 정확히 끝낼 테니 바쁘신 나중이지만 여기 저 이렇게 잘 보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요즘 최근에 화상회의나 화상 강의가 많아가지고 이 아이 컨택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데 부장님도 컨택하고 할게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예요. 보시다시피 제가 전화 받고 일주일 동안 이것저것 스트레스 이것저것 있는 자료였지만 정리하고 또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8개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너무 힘들죠. 그다음에 이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 식품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지금도 변화하고 있지만 식품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고 소비자 니즈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식품위생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식품위생에 제가 실은 많이 나가면 건전성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건전성이 있는지 그 과학의 발달과 연관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 뭐 요즘 이제 더 혹시 리얼하게 드릴 수 있는 이제 뭐 며칠 전에 분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전과 식중독에 얘기 좀 다뤄보고 6번째로 이제 건강한 식생활. 안전을 넘어서 이제 건강하게 되고 GAP도 하고 인증도 많이 하는데 또 건강한 식생활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상식선에서라도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식생활과 온도. 우리가 식품 그러면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민감한데 온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해요. 근데 실은 온도가 식품 안전의 중요한 키입니다. 특히 이 소비자의 니즈의 변화와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보시면 마트에 가면 제가 이제 62년생인데 올해까지 60이 돼서 이제 마음이 울적하긴 해요. 근데 옛날에는 냉동보다 실온에서 판매하는 품이 엄청 많았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게 다 상온 보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에 민감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니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건강한 거를 하더라도 저차가고 내추럴한 거를 먹고 싶다 보니 여러분 매장 가시면 냉장 매장, 냉동 매장이 훨씬 크고 이 쌀 뭐 이런 라면 종류만 그래서 뭐에 온도가 되게 중요해서 여기에서 여러분께 강조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단체교식 관련된 또 이런 관련 일도 하고 계시니까 또 안전한 시대 온도가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뭐 지구 온난화기도 하고 한반도의 온난화가 좀 빨라요. 한반도 온난화와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 이렇게 8개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KF94는 좀 벅차긴 한데 자, 제가 좀 훔쳐더라도 자, 마스크를 뭐 잘 마스크 내리고요. 제가 싫어요. 나도 안전이 중요해서 저 화이자 3일 전에 마셨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우아니 마스크가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마이크. 저도 좀 자료를 봐야 돼서. 네, 그 뭐 잘 알고 있는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죠. 정말 생각하시면 2021년 8월에 전 누적 환자가 1억 7천 여기 데이터가 나온 건데 실은 제가 8월 2일 데이터, 3일 데이터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이어가고 있고 사망자가 한 45만 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숫자, 뭐 사망자, 우리나라 사망자가 얼마죠? 여기 나와 있죠. 지금 20만 환자에 100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코로나에 대해서는 디펜스를 잘한 거예요. 저 감염병 이면에 6년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인구 대비해도 우리가 뭐 한 20, 30배, 30, 40배 정도 한 사망자가 적고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 관련자들의 그 희생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더 싶으면 안 되는데 더 부각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신규 확진자 전 세계도 하루에 이제 세계 하루에 64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하고 있고 이제 특히 뒤에 보시면 이제 변이가 생기죠. 그래서 CDC에서 실제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뭐 당연히 델타가 변이가 되고 델타 플러스 나온다고 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마스크 벗다가 가서 마스크 끼죠. 제가 오늘 영국의 웸블던 테니스 대회 보니까 뭐 유명한 톰 크루즈 보고 다 마스크 빼고 막 발버가 있길래 저 사람이 진짜 이상하다. 우리는 안 그러는데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고 싶으면 안 되는 예민한 것처럼 식품안전이 예민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식품안전이 좋아졌어요. 건강에 대한 아마 그런 민족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쓴다는 거. 그래서 보면 델타가 있고 델타 우리나라도 우점종이 되고 있죠. 뒤에 잠깐 제가 아마 쭉 코로나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변이가 많이 생길까? 우리가 인류가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일개 바이러스 하나한테. 신종 코로나의 인류 역사상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근래사에서 그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질병 대다수가 이런 데미지를 받은 이런 거는 동물로부터 유래된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천연두, 홍역 지금 뭐 다 막 애기 때 맞는 그거는 소에서 왔다고 보고 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돼지에서 유래했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유명한 미생물학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동물 코로나도 여러분들 지금 박쥐였지 또 뭐 박쥐였다 그걸 중국이 어떻게 장난을 쳤다. 근데 저도 미생물학을 하긴 한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맞는 것까지는 중국의 기술이 아니었을 것 같고 아마 그 동굴에서 발견된 걸 가지고 뭔가 좀 더 본인들이 그걸 갖고 좀 무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뭐 제 추측이에요. 저도 소설이지만 그런 와중에 갖고 그걸 바로 보고하고 WHO에 보고하고 디펜스하고 뭐 해야 될 시간에 그거를 자기들 연구소에 갖고 있다가 그것도 또 이게 우리가 탐조균도 그렇고 이런 것들 결핵균도 굉장히 무균적이고 방호막이 엄청 있는 우리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곳에서 다뤄야 되는데 아마 유출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고가 늦어지면서 이게 전 세계로 뒤에 나오지만 지금은 아주 과잉 콘택트 시대가 있을까. 제가 오면서 무슨 얘기할까 나 지구는 하나다. 되게 좋은 얘기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코로나에 지구가 하나니까 뭐 스위스, 뭐 호주, 스웨덴, 뭐 5만 가지 아프리카 뭐 몇 명 한 명이 가서 뭐 전파 하면 세균 증식하는 속도처럼 발병이 된 거라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과잉 콘택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그냥 1단계로 숙주인 동물에게만 있어요. 박쥐가 있어 박쥐에만 있는 거죠. 2단계는 이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조류바이러스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렇죠. 직접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딱 와서 그 사람이 걸리는 경우는 있죠. 그게 2단계. 3단계는 동물과 직접 접촉이 여전히 주요 감염 경로이지만 감염자가 주로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경우. 그러니까 사람을 2차로, 그러니까 1차는 동물에만, 2차는 동물을 직접 만진 사람이, 3차는 그 사람의 펄스로 일부만 가는 경우, 4단계는 이제 그 넘겨온 것이 사람에게 익숙해진 거죠. 이제 코로나가 딱 넘어져서 여기 괜찮은 먹이. 여러분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자, 박테리아는 밥이 있으면 우리가 밥이 상했다, 곰팡이가 생긴다는 박테리아, 이 세균, 곰팡이, 퐁지나 이런 것들은 먹이만 있으면 사람처럼 다른세포 생물이긴 하지만 밥을 주거나 우유를 주거나 주면 증식이 일어나니까 음식이 상하는 거죠.
바이러스는 밥이 있으면 못 살고 숙주에 세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세포의 기작을 자기 DNA를 가지고 RNA를 가지고 번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화하죠. 변화해서 사람에게 와서 이제는 더 이상 걔한 각자한테 안 가요. 이제는 새로운 먹이거리 사람한테 와서 이제 5단계. 지금 코로나가 5단계죠. 그리고 델타도 우리가 여기 잠깐 뭐 어차피 상식일 수도 있고 인문학이시니까 뭐 제가 뭐 의학이 전문의는 아니지만 미생물 공부한 사람으로 우리가 백신을 지금 여기다 뭐 더 추가로 더 맞게 하겠다 미국이. 근데 그게 WHO나 이런 데서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도가 되게 많죠. 인도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나라고 인구가 많고 뭐 그냥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체 죽은 코로나 환자 시체를 물에다 던지고 다시 또 나오고 뭐 거기 세균 오염되고 그럼 자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나면서 뭐가 되죠? 변이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변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구는 하나라서 어디 하나만 백신으로 완전히 커버링 한다고 해서 지금 돌파 감염 나오는 것처럼 또 돌파가 나오고 또 나오면 계속 악순환. 우리 오늘 가을에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CDC 발표도 걱정을 많이 해요. 또 다른 정말 슈퍼 변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이랄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서로 백신 쉐어해서 모두 다 어느 정도 백신을 가져서 최소한 변이주가 더 만들어지는 거는 커버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뉴스를 접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비자가 코로나를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내잖아요. 작년 여름휴가도 못 가고 지금 여름휴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은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홈에서 집에서 뭘 하는 것. 나만의 안전한 공간. 왜 내가 마스크를 벗고 있을 수 있는 건 집이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식구들에게 맨날 이게 밖에 나가면 절대로 이제 마스크 빼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건 하면 안 된다. 밥도 그냥 먹고 그 회사 식당 안에 칸막이 있어서 먹고 와야 된다. 너와 나의 건강 뭐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진짜죠. 나만의 그 집이 안전하다는. 그래서 개인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통제나 환경에 대한 사회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택트가 더 강화되는 거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전환. 그래서 이제 건강 웰니스 요즘이 행사시킨 정보를 모색하고 요즘 건강식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안전의 의식이 보도 설정, 주변 환경 속습관. 그 다음에 개인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니즈가 증가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세프티가 퍼스트, 안전이 최고다. 과거에도 아마 우리나라는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런 얘기 많이, 코로나 마스크 쓰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 나 봄에 알러지, 기침하는 알러지도 없고, 감기도 안 걸려서 입으니까 가면 걱정스럽고 약국도 요즘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인컴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전 결심했죠. 저는 코로나가 지나도 마스크는 쓴다. 근데 내가 운동을 수영도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데 2년째 운동을 하러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마스크는 계속 쓰고 싶은데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번 큰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큰 고난이죠. 고난.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회 구조의 변화를 보면 코로나 전이 기존 시대로 이어지면 이제 세프티 플러스가 훨씬 더 사태로 확 올라갔다가 이제 중간 정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뉴노멀이 생겼다. 그래서 보건 방역 시스템이 식품 안전에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고 또 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한 추경기 모니터링 감시체계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여기 진흥원도 인증이나 또는 친환경 급식 이런 관련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어떤 제공예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을 만드는 거에도 좀 기여하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진흥 정책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거 식품안전정보원도 정책 일을 많이 하고 이름을 못 집어넣었는데 그럴 마지막쯤 가면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 식품 산업 변화를 전망해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경제부총리가 발표했는데 뭐 경제 약간 둔화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앞서서 저는 집에서 많이 뉴스를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비대면 온라인에 대한 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나서 카드 사용액은 줄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즘 뭐 종로나 명동이나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뭐 휘황찬란한데 가끔 히터 나가 보면 그냥 다 그 오프라인 로드에 있는 그런 상점들이 다 임대 구한다고 다 나와 있죠. 더 빨라질 거야. 아까 새로운 노멀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구매할 때 배달앱 뭐 쿠팡 뭐 마켓컬리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이 증가되고 뭐 이런 게 되고 영화관도 안 가고 뮤지컬도 비대면으로 보고 넷플릭스 유튜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재택근무 가상휴업도 여기 재택근무 하면 여기 갈 텐데 그런 거. 그 다음에 비정상 상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연결 어느 정도 떨어지죠. 네, 사람을 만나는 게 감염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아마 지금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좀 언택트에 대한 게 있었죠. 그리고 혼술, 뭐 혼밥 그런 거 있었던 게 그렇게 가고 있던 상태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돼가지고 완전히 더 빨리 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뉴 노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제 세계 질서가 이제 뭐 자국이 일단은 뭐 세계가 WHO고 뭐 힘 약하고 내 나라가 먼저 중요하다니까 선진국 백신 다 확보하고 뭐 맞추고 계속 맞추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결론은 자국 중심주의가 되고 그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약해졌고 그 다음에 리소링 확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는 이제 가격이 싸거나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해외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고 연탄 굴뚝 산업은 다 내려갔다고. 이번에 재밌는 현상이 난 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안전이나 건강에 굉장히 민감한 민족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예를 들면 몸에 좋다면 구석에도 먹을 민족 사람이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상태로 식품 안전이나 건강이 이제 발전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황사 때문에 뭐죠? 마스크 처음에 막 하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스템 정부가 해서 KF94, KF80 만든 거죠. 우리가 뭐만 황사 때문에. 근데 그것도 공장이 국내에 있는 섬유가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료는 수입해도 대체할 수 있었고 우리는 딱 사고 나자마자 바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었잖아요. 집에 저도 코로나기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봄 되기 전에는 미리 사놨단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3M이 굉장히 세계적인 모든 거에 3M인데 그 공장이 어디 있죠? 중국에 있죠. 그 중국에 있는 마스크가 미국을 못 갔죠. 급하니까 다 셧다운 하잖아요. 못 주겠다. 달라. 아마 그런 경우로 지금은 많은 것들을 자국에 세우려고 하는 리소링, 다시 돌아오는 리소링에 대한 게 확대되고 있어요. 삶의 방식도 이렇게 이제 비대면, 온라인 이동으로 가속화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주식하면 저도 요즘 가끔 이제 몇 개 좀 사는데 요즘 뭐 공모주 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1월 2일부터 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공부하니까 무조건 가상 현실. 요즘 제가 모르는데 어느 텔레비 광고인데 버스 전철에서 막 춤추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저거 하는 업체가 막 올라간다고. 저희 온라인 산업이 이제 아마 세계 10대 기업 중에 제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온라인에 하고 있는 아마존이니 뭐 이런 회사들이 구글이 이런 애들이 엄청난 이 돈을 벌고 있고 대면에서 하는 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그래서 보면 여기 2020년 데이터예요. 보시면 식품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고 이쪽이 증가하고 있는 거서 이렇게 식품에 대한 거와 이제 이런 게 왜냐면 외식 못 하니까 이제 많이 구매할 수는 없게 되고 먹는 건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이런 상승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생겨서 정부의 정장소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지금 이제 독일이나 대만, 한국이 어쨌든 코로나의 디펜스, 이 어려운 상황에 디펜스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국가적 연대, 공동체 의식이 좀 많이 생겼다. 과거에는 정부의 역할에서 크게 안 했지만 이제는 잘못하면은 정부의 역할이 어디였나요? 그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고 초기 때 그 군중에 나가서 악수하고 막 선거기사했던 이상한 대통령이 있는 나라 있었죠. 거기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그냥 정치하는 사람 아니 중요하지.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해? 당장 생명이 위협돼 우리나라 2,000명
뭐 코로나를 통해서 물론 이제 뭐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코로나 2,000명 또 해외에서 아까 말한 얼마 죽어 한 450만 명 죽었다 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정부가 안전, 세이프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게 하나의 국가적인 기대하는 게 생긴 거죠.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내가 강의할 때 물어보는데 못 물어보겠네요. 그래서 이제 언컨택트 시대로 살고 있는 거죠. 2020년에. 그래서 비접촉, 비대면 이런 게 되고 있고 불안과 위험의 시대에서 이제 안전 컨택트에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메가프로도 2020년에 이제 있고 여기서 점점 언택트로 갈 것이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과거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는 얼마큼 하나였냐 보시면 비행 건수가 한 445명, 한 3,900만 회. 그다음에 전 세계 결론적으로 관광객 포함한 전 세계 한 인구의 한 반 정도가 해외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렇게 99년도에 20년 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는 거예요. 제가 숫자 다 외우지 않는데 잘 안 보여서 대중관광객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개인과 사회에서 서서히 언택트가 이미 진행이 됐다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홈버스 이런 거 이런 SNS 소통하고 있고 트렌드 이런 요즘은 트렌드에도 뭐 사이드 오더 택시에 워크아웃 요즘 뭐 여러분처럼 카카오뱅크에 공모했었죠. 여러분이 그 젊으신 분들은 저는 정말 안 했는데 젊으신 분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걸 이렇게 하나 어떻게 사놓고 이렇게 쫙 놔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앞으로 10년 뒤에 뭐가 발전되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팬데믹이 티핑 포인트로 돼서 언택트가 가속화돼서 이제는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는 일이 많죠. 산업 환경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은 죽고 이제 온라인에 대한 뭐 식품의 이런 부분들이 더 포지티브가 불행한 산업군도 있지만 이게 활력이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 벤처들 우리나라가 옛날에 BT 하면서 뭘 개발하기보다는 제일 공부 잘하고 연구 많이 했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게 진단키트예요. 왜냐하면 그 백신이나 치료제는 또 GMO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하는 돈보다 그거를 인정받는 단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뉴스에서 백신도 개발하고 뭐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실용화가 안 되냐. 1상, 2상, 3상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서 동아제약에서 뭐 하나 발견해도 그걸 제품화하기보단 그냥 팔아요. 특허를. 우리나라가 5천만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규모에서 그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안 되는데 진단키트는 그 확인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하는 게 굉장히 많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코로나도 바로 진단키트 제일 먼저 했는데 그런 쪽의 BT가 이제는 그분들이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대요. 팩트를.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하는 힘들어지는 뭐 영화관, 뭐 CG에도 누굴 달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CGV인가 그런 산업군이 생기지만 아까랑 변화하면서 이런 BT 하고 있던 이런 업체 뭐 그런 산업군들은 굉장히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식품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 그래서 코로나 시대 식품력의 변화가 생겨서 일단은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가공에 대한 게 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공이 K푸드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우리나라 제가 식품에 대한 액책이 좀 많아서 나오기 전에 한번 레포트를 써서 이제 많이 약을 팔러 다니려고 했는데 식품 산업에 좀 국가 투자를 해라 하는데 약을 팔 수가 코로나 때문에 못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 K푸드는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산업 대비 종업원 생산 일하는 사람들 많이 생산주가 높은 산업이죠. 맞죠? 그래서 K푸드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굉장히 좋은 음식의 슬로우푸드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이제 제품화되면서 그래서 며칠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 홈쇼핑 제가 시간이 많긴 한데 홈쇼핑을 보니까 햇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햇살에는 바실러스 세리우스라는 푸드를 형성하는 균이 있어서 열을 가해도 살아요. 그래서 집에서 밥하고 한 이틀 동안 문 닫아놨다가 열어보시면 상한 밥을 볼 수 있어요. 팩트인데 그걸 햇반이라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을 만큼 한 건 굉장히 식품 가공의 기술이 커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게 뭐 연근하고 뭐 건강한 밥을 만들어서 꼭 사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굉장히
누가 봐도 건강스러울 것 같아요. 영분이 뭐가 좋다, 뭐가 좋다는데 공산품만 만드니까. 그래서 TF가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이 각광받고 있다. 비대면에 대한 거로도 간편수요식 HM을 많이 발견하고 있고 그 HM을 단순히 그냥 건강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건강한 HM까지 만들고 있고 뉴 비즈니스 모델인데 캐나다에서는 이동 슈퍼마켓 이게 이제 핸드폰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기 이동 슈퍼마켓 해놓고 움직이면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문자로 알려주면 나 왔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만나는 게 적어지는 거죠. 그 사람, 그 지역에 대한 것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거, AI, 이런 서브 로봇이 있어서 뭐 신세 이런 데서 이제 튀어오는다고 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그런 위생과 안전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컨텐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뒤에 지속 가능한 얘기 나중에 생태와 환경을 보호하는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 기후변화, 이런 지구에서 이상기후가 생기고 감염병도 더 빈번할 거다. 지금 우리 메르스, 사스, 코로나, 모두 얘기하죠. 또 생길 거예요. 다만 국제기구나 WHO나 정부들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전 지구가 하나가 돼서 거기에 병원에서 않게 해야 되지 안 생기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저뭐 미생물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언컨텐츠에 대한 기술적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요즘 뭐 제가 뭐 예방주종하니까 오늘 3일 만에 문자 왔어요. 지금 질본에서 이상 반응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 다 체크하고 해도 되는데 이거 빨리빨리 안 하면 나중에는 은행도 못하고 뭐 다 요즘은 하는 거죠. IT를 받아들여야 된다. 언택트에 대한 거, 느슨한 연대에 대한 회사에 와서 뭐 우리가 남이가 또는 너 학교 어디도 우리 저 실은 저 국방대 안보과정에 2012년에 연수를 갔는데 그 수첩을 딱 보면은 이제 그 아빠 안보과정은 이제 고위공무원하고 군인들 대령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의 국장급들이 이제 와서 교육을 1년 동안 받는 끈끈한 조직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 딱 수첩에 나오는데 희한하게 저는 여고 서울에 나고 여고를 나왔으니까 근데 그 대학 여기 밑에다 대학 필요 없고 고등학교를 어디가 나왔는지 있어요. 수첩에 그게 뭐냐면 있잖아요. 어디 출신이야? 너 내 후배구나. 고등학교에서 남자들은 고등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실은 180명 있는 조직 중에 여자가 5명 있었어요. 그 중에 내가 하나 들어가는 로또를 맞은 거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언컨텐츠가 되면 그런 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실력으로 비대면이니까 부대면 다이렉트로 레포트 이름 줘서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누선 연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공평하게 균형 있게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의 탄력성을 확보해야 된다. 일의 수명이 길어질 거니까요. 제가 좀 토론이 길었는데 자 이렇게 세상이 이제 변화하면서 쉽은 사람에 대한 이제 변천과 소비자의 니즈의 변화인데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저 어릴 때는 동네에 엿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저 서울에 살았거든요. 서울 출신이고 나름 그때는 67, 8년 네, 제가 아이스 캐키라는 게 처음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2학년 때 그거 먹고 친욕 걸려서 죽을 듯 살아났어요. 피까지 나가고 장추어서 되고 그냥 있을까. 그 당시에는 그런 분도 몰랐지만 한 달을 학교를 못 갔고 죽을 듯 살아났어요. 그거 없고는 무슨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연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 경험하지 않은 일을 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그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먹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건강도 업시켜야 되고 행복도 추구해야 돼요. 식품에 대해서. 여러분 뭐 텔레비 먹방 나오고 뭐고 나오는데 쟤네들 왜 나왔지 그 유명한 뭐죠? 이런 매스컴 이런 데는 당연히 국민이 뭘 원하는지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하는 거죠.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 전통식품에 대한 어떤 인스타를 하기보다는 슬로우하게 하는 게 뭐 좋겠지. 근데 저는 여기 좀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전통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시스템을 좀 만들고 기준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통에 대한 거 그다음에 다처의 식품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논란은 피하고 다양한 영양 밸런스와 인간 생활의 변화와 식품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짧게 약간만 있죠. 요때는 이제 아예 우리 가공식품은 엿과 떡이죠. 제가 이때 태어난 건 아니에요. 제가 60년대 태어나서 그때도 있었어요. 한국경제 이후에 우리가 요즘 300이라고 해가지고 밀가루, 설탕, 면제 뭐 이때 이제 가공식품이 처음 만든 곰털 밀가루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태에서 이거 방송을 하던데 그래서 이거 이제 막 국수 같은 거 만들어서 옛날에 보릿고기에 이제 쌀도 없고 막 이럴 때 했더니 국수가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와서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이제 62년생이니까 좀 이런 때 이제 나왔는데 후반기에 나왔어요. 거의 전반은 아니거든요. 5살 때는 제사 사탕 먹었던 땡그라 사탕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되고 이제 껌도 이때 나오고 그때 이제 강력품이 이제 부흥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조림도 70년대 여러분이 70년대만 돼도 여러분이 거의 위이시잖아요. 그래서 50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때 경제 개발하면서 또 어떤 국내 기업들이 이제 통조림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런 것들 수출입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저희는 뭐 어묵, 소세지도 생겨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끔 추억에 젖는 빨간 소세지 거의 밀가루 베이스인 그 소세지 계란 붙여서 도시락 사람은 되게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80년대는 이제 올림픽도 치르고 이러면서 이제 고급화돼서 원전의 맛을 살리고 가공식품이 정말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CJ 햇반도 나오고 모뚜기 3분 카레. 그 당시 획기적인 가공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이런 획기적인 이런 개발적인 활동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이제 2000년대, 2000년을 잘게 쪼갤까 하다가 이것만 다 할 건 아니어서 2000년대는 이제 아까 말한 뭐죠? 건강. 식품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거에 이제 거의 도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에 초점을 맞춘 식품들이 나서 이때 뒤에 나오겠죠. 식초 음료, 요즘도 지금 홍초라고 해서 식초가 알칼리 식품이죠. 되게 산성인데 몸에 들어가서 알칼리로 자라니까 우리가 뭐든 많이 먹는 것도 산성화돼서 몸이 그래서 이제 알칼리 식품이라 해가지고 콜라 말고 홍초 음료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식품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도 나오고 제가 더 못 찾았는데 CJ 아까 말한 그런 건강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리나라가 해외에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출장으로 나가 보면 그들의 음식은 대부분 고기든 생선이든 채소에다 드레싱이 뭐냐 했던 이름이 바뀌잖아요. 우리 그런 음식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다양한 식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요. 내가 이제 국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 평균 IQ가 세계 넘버 5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만에 서울의 전철, 버스, 토큰이 아니라 카드 시스템으로 바뀌고 뭐 정말 어려운 거 많잖아요. 다 노인 나이 드신 분도 이제 저도 나이니까 시니어 분들도 보면은 뭐 핸드폰으로 불석도 치시고 카톡도 하시고 뭐 SNS로도 자기 의견도 공유하고 뭐 이제 70대 80대도 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요즘 아파트를 도는데 한 80대 되신 분은 엄청 새벽에 나서 도세요. 운동을 못하니까 이제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러도 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거 합쳐서 많은 음식들을 이제 그걸 가공하는 거죠. 뭐 김치찌개, 비빔밥, 뭐 컵밥인데 그냥 고기 베이스가 아니라 컵밥에도 뭐 순두부, 뭐 여러분 마파두, 덮밥 뭐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이 식품이 조금만 정책하는 분들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식품에 대한 조금 더 어떤 활력을 좀 서포트를 해주면 우리나라 식품이 전 세계로 가도다. 왜 K-팝 또 코로나 때 그냥 디펜스 잘하고 안전에 강한 나라 인식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제가 그 약을 열심히 하라고 가진 않을 것 같고 소문이 나서 부르면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누구든 또는 뭐 윤석열이든 부르면 내가 가서 식품 이거 돈 된다고 꼭 얘기하려고 해요. 준비는 해놓고 있는데 부르진 않는데 제가 가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 인생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드리고 올리브유 옛날에 저 집에서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 우리는 주로 묻히거나 또 묻을 땐 참기름 등기름이고 부치는 거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이었는데 어느 올리브유가 심장병에 좋다는 거가 뉴스가 나오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한 15년 전에 시골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다 올리브유를 썼어요. 15년 전에 나오자마자 거의 매출이 일반 식용유보다 배로 늘었어요. 제가 숫자를 대체 기억 못하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기름 적게 먹더라고요.
이 올리브 하나만 우리가 올리브 스페인 뭐 지중해식 음식 먹고 드레싱을 먹는 게 아닌데 부칠 때 쓰시죠 부장님? 올리브유 쓰시죠? 네. 저도 쓰거든요. 아침 계란후라이 해 먹을 때 꼭 올리브유를 하는데 바뀌었다. 그다음에 저염저당 요즘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뒤에 먼저 언급해 드릴게요. 또 이제 미연 뭐 다시다 다 건강 안전의 기준을 통과한 거지만 난 아까 뭐였어요? 더 건강하고 싶어. 뭘로? 식품으로.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뭐 멸치 말려서 가루고 다시마 말려서. 요즘 뭐 하나하나 음식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좋긴 좋은데 제 걱정은 사가지고 와서 꼭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 상온에 두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청가마가 기피한다 해서 이제 바나나가 하얗다. 원래는 빙그레기가 노란 거 지금도 많이 팔리지만 얘가 이 하얗다고 속살이 하얀 거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매출이 확 오르는 거로 알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집중 관리를 안 했는데 초기에 났을 때 얘가 원래 1강 뭐 3약이었다면 얘 때문에 1강 1중 뭐 2약 이렇게 막히셔가지고 바뀌었었어요. 그 다음에 병아리 콩 우리가 갖고 온 이집트 맥이 병아리 콩 어디 샐러드도 넣고 뭐 병아리 콩 두유도 나왔죠. 우리 원래 뭐 하얀 콩, 검정 콩으로 만든 두유가 몸에 좋은데 더 좋은 게 병아리 콩이 좋대. 그러니까 이제 병아리 콩 두유도 업체가 만들었어요. 뭐에 이제 업자, 제조나 유통하는 사람들은 뭐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과거 한 7,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만 해도 제조하고 유통해주면 그냥 먹어. 너가 가서 돈 주고 먹고 너희는 그냥 먹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이었는데 지금은 3차원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정말 아닌 것도 갑자기 확 커지는 식품이 있고 정말 선전을 많이 하는데 줄어있죠. 요즘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뭐였죠? 버터랑 쌉쌀한 거랑 감자튀김 게 뭐였지? 과자 있지 않나요? 허니 버터칩. 예, 전 실은 딱 한 번 먹고 소리 탁 났어요. 왜 났을까요? 폭발적으로 맛이 좋아요. 그럼 지금도 많이 지금은 그렇게 막 사람들이 안 먹죠. 처음에는 맛이 좋았는데 점점마다 왜 안 먹었을까? 건강하지 않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건강 따진다고 했잖아요. 콜라 굉장히 망한데 여러분 콜라 안 먹고 뭐 먹죠? 생수죠. 제가 생수하면 약간 가면 소비자원에 있을 때 생수 처음 나왔을 때 90년대 일 거예요. 초반에. 생수 실험했는다니까 그때 기준도 없었어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누가 물을 사 먹는다고 물을 검사하겠다고 하냐고 비싼데 찐빵을 저희 담당자였을 때 혼났었어요. 그것도 고집이 더 있어. 해야 된다고. 먹는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 생수, 콜라, 생수 다 사 먹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니까 저는 수돗물에다가 정수기 쓰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 미세 플라스틱이 또 다른 해를 주는 걸 이제 떠오르니까 플라스틱이. 어쨌든 지금은 콜라 안 먹고 생수가 많이 먹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식생활이 변하고 있고 첨가물 우리가 이제 아지산 나트륨이 괜히 뭐 햄에다가 뻐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식에는 여러 가지 균이 박테리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지산이 식욕을 억제하죠. 세균을 억제하는 것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첨가물 싫어. 뭐 또 어느 학년한테도 계속 아지산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공세해서 업체들이 이제는 아지산 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균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렇게 이제 무첨가인 것들을 만들어서 나왔다 해서 보여드리죠. 왜 보여드렸냐? 소비자의 니드는 건강, 안전에 대한으로도 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될 거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게 실력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제가 가면서 꼭 하는 얘기예요. 자, 소비자 WH 보면은 뭐 쭉 있는데 결론은 뭐죠? 안전해야 되고 건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 그래 안전. 너무 해로운 게 있으면 안 되지. 완전 영양적으로 밸런스도 맞고 기운도 맞아야지. 근데 건전은 뭐지? 건전한 이성교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식품함들은 건전이 있냐? 건전이라는 건 뭐죠? 말대로 건전이죠. 노말. 내가 생각할 때 건전해야 돼. 건전한 뭐 아빠 건전. 근데 왜 WHO에서 건전이 들어있을까?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석했어요. 과학은 만능이 아니죠.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과학은 그 당시 기술 증명하는 거고 세월이 지나면 바뀌어요. 옛날엔 지구가 평편해서 배 타고 멀리 나가면 어떻게 돼? 떨어져 죽는다고 못 가게 했죠. 그 지금 아무도 안 믿죠. 그 당시는 그거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거 얘기하다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갈릴레오인가요?
그러면 지옥 진화한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를 증명하고 진실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게 식품에도 돼요. 뭐냐면 자, 그 논리를 보시면 우리 과거에는 안 드러났던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과학적 발전해서 뭐 트랜스지방 옛날에 뭐 식물성 경화로 마가린이 원래 트랜스지방 경화되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감자할 때 그거 튀겼던 건지 아시나요? 소트민 같은 거 경화요. 근데 저 어릴 때는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최근 한 10여 년 정도 됐을걸요. 흰밥에 반찬 없을 때 엄마가 아니야 그 약간 그 좋은 날 흰밥에 마가린을 넣고 간장을 넣고 계란 하나에 풀 넣고 비벼 먹는 게 짱이었죠.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너 신장병 걸리라고 주신 거죠. 식물성 경화유를. 그 당시는 좋은 거였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식용유 벤조필. 식용유 하면은 뭐 튀김하면 옛날에 뭐야 산적 가산화 물가 또 검사해봐도 거의 걸리는 데 없어요. 또 업체 가면 또 설탕 시사하고 섞어서 적당히 놓으면은 또 산적 가산화가 수치가 내려가서 괜찮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튀김집에 가서 길거리 튀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계속 기름도 안 갈고 막 하게 되는 집 가면 어떻죠? 찝찝하잖아요. 찝찝한 게 건전성이라고 저는 봐요. 적폐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제가 이거 20년 넘게 떠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줄 건데 지금 벤조필에 고열로 가게 되면 산불 가사람들은 벤조필에는 발암성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잠깐 제가 설명서 드리긴 하겠지만 너무 태워 먹는 거에 있는 기름도 오래 너무 하거나 뭐 토스트도 너무 태우거나 하면은 벤조필에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회용 환경 호르몬 너무 편하게 잘 썼잖아요. 근데 뭐 거기 환경 호르몬이 만나서 대한민국의 뭐 정자수를 줄인다든가 불임의 원인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뭐 남자에서 여성의 상징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 환경 호르몬 문제가 이제 일회용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투박테리아 페니실린이라는 게 아마 1928년도에 그 과학자가 플레밍 같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만들어서 그 당시에 뭐 처칠의 병도 고치고 어마어마하게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박테리아 있어서 이제 뇌생균이 생기면서 지금 여러분이 사일런트 킬러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폐혈증이 됐을 때 바로 일주일 못 가는 이유 중에 약을 써도 그 수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되는 경우가 무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항생제 5단면 무출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새롭게 등장한 과학이 발전되면서 아까 제가 어릴 때 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한 9살 때그 스탠드업 내 생각에는 피를 토한 것 보니까 아무래도 당초소일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그 줄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과학이 발전해서 아까 변하는 것도 있지만 뭐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곰팡이 독서, 뭐 아프라토시메라, 오프라톡신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전통 바이러스 품은지 너무 이게 온도를 많이 가하고 이렇게 되면 바이오제닉 아닌이라는 알러지 물질이 생긴다는 거, 그다음에 3MC 3분의 간장이 이제 안 난다고 요즘 거의 양조장장 먹지 않습니까? 3MC 비대 그다음에 이제 방사능,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고형 조절과 너무 달게 먹고 너무 짜게 먹는 게 건강에 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꼭 먹어야 되는 식품이긴 하지만 너무 먹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새롭게 이슈가 되는 물질들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불안감은 늘 존재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전국 우리나라 IT 강국이고 뭐 살면서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과학은 새로운 유해 물질을 발견하게 된다면 뭐 3NSPD의 기준 또 벤조필행 기준이라든가 이런 환경 뭐죠? 그런 것들을 재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식품의 기준을 재개정하고 개선을 통해서 식품을 전반적으로 안내를 건강해지는 건 맞아요. 더 건강해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왜 이렇게 뭐가 나와 얘기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은 전문가가 뭐라 그러죠? 그거는 과학이 발전되면서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질병도 옛날보다 생명이 엄청 연장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질병 진단을 빨리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다. 특히 우리나라 식품은 세계에서 KF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외국 영화배우 중에 고추 김치가 이렇게 몸에 좋다고 김치 먹는 미국 같은 서양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금지를 가지고 좀 더 세계화하자. 부르면 가서 얘기하겠다. 자, 식품안전과 식중독 얘기를 이제 단락이 끊어졌어요. 이제 식중독 얘기 들어갈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렇게 체인이 있으면은 제가 김밥집에 실은 정보 오기 전에 2016년 7년도에 김밥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는 김밥을 검색해보면은 뭐 스타플러도 많이 나오고 대장균도 많이 나오고 좀 위생적이지 않았는데 한동안 안 하다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김밥 나는 저기 연희동 끝에 있는 거 정말 이렇게 메인 스트리트가 아닌 데 있는 걸 다 가지고 했는데 정말 기준이 안 나와요. 기준이 물론 이제 칠도 기준이 스타플러도 상당히 정성이 아니라 정량이 바뀌면서 말아야 되는 부분이 말하기보다는 이제 그 정도는 된다고 하는 이게 생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됐는데 지금 그때 나중에 너무 안 나와서 제가 이제 뭐 업체한테 갔어요. 왜 안 나오냐? 그래서 딱 실상을 보고 와서 보래. 이제 뭐 맞췄는데 그전에는 김밥하면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뭐 볶음 다 멸균 살균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뜯어요. 팩으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 치면 정윤이 한번 소비자원 정윤이 치면 김밥들이 엄청 많이 했거든요. 냉장으로 다 재료를 놔두고 싸야지 막 놔두면 안 된다. 김밥, 군김밥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파기시는데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균이 없는 건데 이번에 왜 조사가 났을까? 두 지점이 한 곳도 아니고 제가 예상할 때는 살모넬라일 것 같고요. 고열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백화사살 제 추측 그냥 틀려면 그냥 약장사였네 얘기가지고 맞으면 좀 정확한 전문가 만나고 생각해 보세요. 제 추측 아마 사람과 그 관리 시스템 온도 관리 시스템이 안 됐던 거 아니면 원재료 하나가 똥건 안 됐던 원재료가 여기 나왔던 것처럼 넘어갔네요. 안산 유치원도 결론은 그 샘플이 남겨있지 않고 원장이 다 쳐버려가지고 놓쳐졌지만 결론은 장치효소 대장균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 일본에서 한 20년 전에 새싹에서 나와가지고 12명 죽었죠. 그때 세계가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막 CDC도 가서 일본에 가서 도와주고 막 이랬는데 결론은 새싹에서 오이르치 습이 나온 거였는데 그 종류죠. 그래서 애들이 많이 다치고 아프고 신장이 망가졌죠. 제 신장 만드는 것에 설명드리고 요즘 살모넬라가 한동안 안 나왔는데 살모넬라가 나와요. 이게 전차구공이 돼서 그런지 살모넬라는 육류에 많이 뭐 닭이나 소라도 육류에 많이 있는 균인데 그걸 아마 전차구공 때문에 그런 건데 왕왕 살모넬라 수명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동안 나왔다 안 나왔는데 그다음에 초코 케이크도 남백의 살모넬라였죠. 그 남백에서 된 거 공부터 케이크 만드는 중에 오염된 거 노로바이러스 예 평창 올림픽 때 노로바이러스는 제가 나오지만 노로바이러스는 다른 거 다른데 사람들 사람으로 옮겨요. 전염병처럼. 그리고 미량으로 옮기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가 좀 돌직거리긴 하죠. 이런 게 있다. 시간 안 변해져가지고 너무 그래서 또 보시면 통계를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들쑥날쑥하게 반복되고 있죠. 2002년도 이게 왜 작을까요? 2002년도에 숫자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높았거든요. 월드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건소에 가서 여러분 올 때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실무에 있었을 때니까 2000년대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큰 대회여서 안전관리를 굉장히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제는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때는 이제 약간은 그 K 남극 때문에 올라가고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특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 사본도 증가하기 시작하지만 증가하는 거는 6월과 보면 기후변화기 온도와 습도가 높은 요때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온도, 습도가 높을 때 여러분이 하는 업무 중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온도 되게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 습도.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보면은 학교 급식하고 학교의 급식 음식이 다중이 먹는 거. 근데 학교에서 높긴 하지만 이게 하루에 먹는 인구가 560만 명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인구 대비는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워낙 또 매스컴화되기 때문에 높진 않아서 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5년치의 원인을 통계해보니까 첫 번째 약간 병원서 대장균을 묻고 2치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이게 1, 2, 3의 원인균이에요. 제가 살모넬라는 아까는 병원 오신 박테리아긴 한데 요 두 개에 대한 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드릴게요. 자, 단초 대장균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기 식품 나오시면 위생 지표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반 대장균 또는 대장균균이 지표세균이어서 그냥 위생을 척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식품 보시면 냉면에는 대장균이 음성 이렇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 뭐지?
그 대장균 중에 대부분은 다 그냥 포유동물의 장내에 있어서 그게 식품에 나왔다면 직접 종사자가 화장실 가서 잘 안 씻고 뭘 만졌거나 그게 간접으로 그게 뭐 하수나 그런 환경 또는 파리가 왔다 갔다 해서 간접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식으로 그래서 우선 지표를 보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그룹에 있는 것 중에 절대 최강이나 이 시가톡소를 만드는 이 장초 대장균이 되게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법정 균으로 관리하고 있죠. 대장균 대부분 다 균이 없지만 얘만 좀 높다. 얘가 되게 적은 양으로 병을 일으킬 수 있고 40도에서도 직접 2배 증식 가능하고 얘는 이거 시가톡소가 보통은 설사 배틀인데 얘네들은 그때 그 안산 유치원 애 중에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한다는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들었죠? 뭐냐면 얘가 정말 흡혈 용모성 설사를 유발하고 신장 사구체의 상피적 부하 손상과 모세혈관의 폐쇄에서 급성 심부전증, 신장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균이에요. 매년 미국에서는 한 26만 5천 명이 이 균에 감염돼서 치료를 받고 이런 걸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현재 시중료 중에 제일 많은 걸 차지하고 있다. 이거에 이제 오늘 보시면 우리가 이제 농산물도 많이 취급하고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소의 분변에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토양으로 가서 식품으로 가거나 또는 이게 사람으로 와서 또 사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설명이긴 한데 다시 말하면 식품 이런 게 직접 다이렉트로 가거나 식품을 통해서 가거나 또는 감염자끼리 음식을 가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오염이 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오이러칠 H7이 그 뭐 외세균은 가열되지 않은 이런 뭐 가공류, 육류, 생선 이런 거에 이거를 식품이나 이걸 작업한 오염제 작업자의 작업대에 풀면 조리기 용기를 얻어서 직접 또는 간을 전파된다. 그러니까 식품 안전할 때 뭐 가장 큰 매뉴얼이 뭐죠? 오염식품과 비오염식품들을 구분해서 작업대를 분리하고 작업대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생선 쓰는 도마, 뭐 고기 쓰는 도마랑 채소, 과일 쓰는 도마는 확실히 분리해 주셔야 돼요. 칼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면 난 정말 혼자 자취하는데 난 2개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먼저 채소, 과일을 먼저 쓸고 한번 식힌 후에 그 다음에 고기 쓸고 그 다음에 막박 쓸어서 햇빛을 말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습기가 있으면 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균이 보시면 외국에서 이 장균, 대장균 중국 사례 보면 로메인 상추, 새싹, 치즈, 가른 쇠고기. 그래서 햄버거빵 한 게 가른 쇠고기 아까 소에 많이 있다 보니까 소가 위생적이지 않은 소고기인 경우에 그걸 갈아버리면 막 서로 콘탐이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오염이 됐는데 아까 말한 10 내지 100, 1000만 갖고도 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고기가 이렇게 팩들이면 원래는 소고기는 요 고기에 있었는데 섞어서 갈아버리니까 이 전체가 다 되기 때문에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게 그 가루 패티에서 많이 오염이 돼서 그냥 나온 거예요.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나왔다. 그래서 잘 익혀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오염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왜냐면은 우리가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열을 가해서 먹는 거에는 이런 균이 있는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잘 씻거나 잘 익혀 먹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인식품에 대한 건데 뭐 10년 동안 쭉 보시면 이렇게 뭐 분쇄요 이런 게 미국은 이제 CDC라는 곳이 워낙 규모가 엄청나죠. 우리나라 FDA 한 100배 될까? FDA나 질본이나 뭐 미국의 FDA도 우리나라 FDA랑 비교했을 도 그렇고 제가 96년도에 가서 뭐 차이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늘지 않았으니까 미국이 엄청 크죠. 얘네들은 원인을 분석을 되게 잘해요. 이런 식품군들이 이제 오염된 사례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라고 그래서 특히 새싹 같은 거 바로 저는 집에서 가끔 이제 막기를 잘 해 먹는데 무스탁 싸가지고 했을 때 잘 씻고 식초도 좀 담그고 그래서 이렇게 채소긴 하지만 채소를 열을 가지 않고 먹을 때는 좀 잘 씻어야 된다는데 최근에는 씻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흐르는 물에 씻는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담궈서 버리고 그래야 이제 물도 좀 아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물도 좀 아끼고 실은 치즈에 있는 동안에 세균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것보다 이게 더 물 절약뿐만이 아니라 더 세척력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작돼서 담갔다 버리고 담갔다 버리라고 좀 잘 씻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고기 잘 익혀 먹어야 된다. 정말 날 걸어 먹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곳. 제가 직업병이 있다 보니까 정보원이 종로 5가에 있어요. 거기 되게 광장시장에 육회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낙지탕탕. 제가 둘 다 좋아하는데 3년 동안 못 먹었어요. 어릴 때 그 주고 사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씩은 정말 안전한 곳에 가서 먹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노라바에스 뭐 쭉 나온 거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노라바에스, 죄송합니다. 노라바에스 안 했죠. 노라바에스는 음식이나 물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장관급 바이러스예요. 코로나랑은 좀 결은 다르지만 같은 바이러스고, 최근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위장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넘버 2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태대로 증식을 하나 실온, 바이러스 입수에서 생존이 가능하고, 그래서 한번 오염이 되면 제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증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통이나 고환 근육통이지만 고열까지는 제가 안 봐서 이거는 잘 안 봤는데, 요즘은 노로바이러스가 좀 많이 걸리긴 해요. 이렇게 펄슨 조어본이 하나가 오염돼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행동에 따라서 오염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건 아닌 걸 사기는 있었고요. 그래서 음식 주요 원인은 뭐 음식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물에 의해 주로 발생을 한다. 특히 사람의 분변에 음대 물이나 식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간염이 경구 간염이다. 환경에 노출된 분변이나 구토물들이 바이러스가 물, 음식, 손 등을 통해서 사람의 입으로 전파, 실제로 간염이 되고 있고요. 노로바이러스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사람 손에 오염할 수 있고, 음식물만 자유간염 예방할 수 있다고 그건 아니라고 했죠. 4%이 간다고 했으니까 물에서 굉장히 많이 오염되지만 물만 되지는 않고요. 50% 이상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식품 종사자에 의해서 사람으로 2차 감염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간염되어 오염된 식품이나 간염되었던 물건, 입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제가 그 평창 때 노로바이러스 사건은 그 기숙사에 있는 데서 뭔가 물이 오염이 됐는데 거기는 사람들끼리 막 옹기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환자가 나와서 그거 되게, 제가 그 시약처에 있는 국자까지 몽땅 다 평창 가서 꽤 오래 있다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잡고 오느라고. 손님을 초대해놓고 병 걸리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데서 취급자가 용돈을 버는 계획을 소홀히 하거나 하면 대변 구성을 통해서 감염된다. 이런 경로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이 궁금한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코로나랑 노로랑 뭐가 다를까 이런 말 궁금하긴 할 텐데, 요즘 말에 수영장에서 수영할 만한 코로나 걸리나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안 걸렸지만 제가 수영장 연애원을 끊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오니까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코로나는 호흡기 바이러스 잘 요즘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나 안쪽에 인후 등에 주로 증식을 하고 해서 귀마 뒤층으로 가는 거고, 노로는 장관계에 사는 바이러스예요. 사람의 장관의 상세포에만 증식을 하기 때문에 중간, 아까는 구강을 통해서 감염된다. 이렇게 다르다.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이게 워낙 많이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호흡기 바이러스이고, 그래서 이 장관계 바이러스와 달라서 코로나는 호흡기 번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 많이 했잖아요. 초창기에. 그러면 중국에서 막 응원해서 애취취하고 했는데 그 포장지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내가 만졌는데 나 걸리나, 그래서 한동안 포장지 때 비닐장갑 끼고 막 그런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런 필요 없다고 하면, 아까 바이러스는 생존하긴 하지만 상염은 사람에 있는 세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세포적인 표면을 만진 후에 자신의 이코 등에 감염될 가능성은 있으나 전혀 없다고 막 애취해가지고 이 포장지에다 딱 묻혔는데 바로 몇 시간 만에 만져서 코 만졌으면 그 정도 사니까, 그래서 극히 희박한 거고 주로 비말 간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파 방식이 비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살아있는 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품에서 복제가 될 수가 없다. 식품이 오염됐다 하더라도 그 장기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제가 씨를 뿌리고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요즘장님의 말씀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거는 이제 뭐 메탄올 얘기 나오는데, 그 에탄올을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에탄올은 그 바이러스는 원래 캡슐이 있고 거기 이런 정보가 있고 또 프로테인 외피가 있는데, 외피가 있는 거는 되는데 외피가 없는 것들은 별 도움이 안 되는데, 노로바이러스 외벽이 없기 때문에 에탄올은 안 되고 문질러 줘야 되고, 사실 수독제 에탄올만 되지 않는다.
소독제를 분말하는 것도 효과가 없다. 에어졸만 만들어지니까 비말이 더 될 수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러서 이게 닦아주라고 해서 한동안 텔레비에서 뭐 정치인들에게 막 뿌려 다녔을 때 사람들께서 그러면 더 난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주라고 해서 실은 가시면 소독 이렇게 반역할 때 저도 정번에 있을 때 주기적으로 종료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소독을 다 시켰는데 그때 오면 다 닦고 이렇게 하죠. 일반 소독이 아니라 기본 세차할 수 있는 소독제를 갖고 와서 하는 거 일반 에탄올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건 뭐 다 알았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식품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아까 말한 식품 안전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세 챕터가 나왔는데 얘기 좀 많은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안전과 건강한 식사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고민을 처음에 시점 바꿨다가 이걸 앞으로 했어요. 여러분이 특히 여기 많네요. 30, 40대 분들. 자, 너무 요즘 단짠 텔레비에서 마치 단짠이 무슨 극강의 맛있는 거고 한 것처럼 저거 내가 그 정도 힘이 없으니까 저거 방송 통수인에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할게요. 이거 제가 이제 이거 못 빼나요? 수박을 못해. 면접인데. 2019년에 제가 이번 해를 찾았는데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보여드리려고 결론 우리나라 당뇨병에 대해 전체 인구의 12%가 평균 당뇨를 갖고 있고요. 이 12% 중에 7%, 한 3분의 2만 당뇨인 줄 알고 있고 환자는 당뇨인지 모르는 사람이 3분의 1을 모른대요. 그 다음에 39%, 40% 정도는 당뇨 전 단계, 건강검진하면 위험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관리하세요라는 거죠. 이게 장년층에 가면, 작년 40%, 장년층에 가면 환자가 13%고 47%, 노년으로 가면, 예. 우리나라 당뇨의 인구가 엄청나요. 그래서 보면, 거의 3분의 2, 당뇨에 무관한 사람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년이 되면. 이 당뇨에 대한 부분인데, 당뇨가 어쨌든 간 당과 연관이 있어요. 물론 나트륨과 연관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당뇨병이 있다. 그다음에 고혈압도 보시면 전체에 보면 청년의 시점사 노년으로 가시면 아까 말했던 전 단계 30%,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 60%, 이거 두 개 합치면 한 5%만 정상이에요. 노인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혈압, 대사질환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옛날에 당뇨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거기 동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경지고 먹기 살기 풍부하지가 않았잖아요. 아까 말한 70년대 이후에서 먹을 게 많았지. 제가 60년대 사탕 먹고 제사상인 사탕 먹었던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비축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뚱뚱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농경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 중국부터 쫙 와가지고 더 좋은데 찾아가지고 아마 신석기 구석기 오면서 한반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제일 좋은 땅, 더 이상 갈 데 없는 이게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족성 자체가. 그 다음에 농사 짓고 하다로 옛날처럼 풍조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곰녀는 가위로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췌장이 저장하는 인슐린 분포 저장하는 능력이 좀 낮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의 그 뚱뚱한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가 많아요. 그런 어쨌든 탁월한 유전적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혈압도 마찬가지고 실은 제가 비만인 건 맞아요. 운동하는 비만. 가체 중에서 넘어가서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제가 더 뺀 거예요. 실은 좀 기관을 운영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 더 쪘었는데, 저 유전적으로 저희 집에도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고지혈도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주 약하게 다 있어요. 아주 세진 않고, 알약 하나 먹고 견디고 있는데, 결론은 유전적인 거다. 저희 여동생은 당뇨만 있고 저는 이렇게 있고 남동생은 이렇게 배가 나오기 시작해서 너는 셋다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관계가 있다. 필요한 거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특히 보면 나트륨 볼게요. 나트륨은 원래는 WHO 2000mg이고 2000년대 초반에 저도 지금도 거기에 관여하고 있지만 위원회에 4800mg까지 먹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식량도 줄여가지고 한 1300mg 있지만 어쨌든 2배 따버리죠. 근데 보시면 애들보다 여기 청소년들 과자 먹고 단짜 먹고 짜장면, 피자, 햄버거, 라면에 짜파구리, 영원 스테이크가 잘 만들었지만 라면과 짜장면 소스 합쳤으니 얼마나 짜겠어요, 그죠? 거기 길들어지면 빼기 어려워요. 근데 그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되게 높다. 또 관리가 필요하다.
나트륨이 이렇게 두부찌개 하나만 먹어도 2000mg이라고 해서 요즘 국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있는데 결론은 이 나트륨이 가려되면 뇌졸중, 고혈압, 위장병, 골다공증, 위암도 있었어요. 이제 좀 뺐어요. 너무 가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몸에 필요한 성분이긴 하지만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질병이 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많이 먹고 있다. 저는 발병한 지 3, 4년 되는데 저도 원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그 삼합. 그 전라도에 가면 아주 짠 묵은 김치에다가 이렇게 얼려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그거 먹으면 배 아프고 못 먹어요. 한 4, 5년 동안 서서히 줄여서 지금은 찌개,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나 묵은지 김치를 거의 이제 안 먹죠. 한 달에 어쩌다 한 번 먹을까? 그런 식단 수술이 필요하다. 왜? 되게 중요한 영양, 아까 말한 당뇨, 고혈압 뭐 이런 질병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당뇨도 보면은 당뇨는 WHO가 첨가당으로 50mg 정도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넘지는 않았지만 이 저녁이 보시면 저는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 평균의 건강영양 조사니까 실은 먹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짠 거, 단 거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꼭 넣어주고 싶어서 여러분 건강도 포함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당 많이 먹으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충치, 고혈압, 당뇨. 그래서 제가 전날 이렇게 피자라든가 뭐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먹고 다음날 아침 당이 재보면 확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거죠. 내 몸이 얼만큼 거기에 바뀌어지고 있는, 나빠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당 나트륨이 건강한 식사에서 되게 중요한 키다. 그러니까 좀 줄여 드셔야 되고, 저 표시된 거고, 저 항상 뒤에 보시면 과자 사실 때, 뭐 살 때 뒤에 영양 표시 보는 거 있죠. 영양 표시 보시고 잘 모르는 분이 많아. 거기 뭐 예를 들면 당 33%, 뭐 지방 58% 예를 들면 다 치면 100이 넘어. 이거 뭐지? 뭐 이런 사람 계세요, 여기 그런 분? 질문할 수가 없네. 그 얘기는 그 과자에 들어있는 거에 나트륨이 30%고 당이 이 얘기가 아니고 네가 먹어야 되는 나트륨 하루에 2000mg 중에 네가 이 새우깡 과자 한 봉지 먹으면 네가 거기 60%를 먹는 거야. 탄수화물, 지방 예를 들면 얼마 먹어야 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루가 권장하는 뭐 WHO 권장하는 50g 중에 네가 이거 하나 먹으면 50 넘어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뭐야? 영양 표시를 뒤에 보고 아 내가 좀 하면 이왕이면 나트륨 적은 거, 당 적은 거를 먹으려고 하세요. 유통기한보다 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은 왜? 우리나라가 아까 당뇨, 고혈압 환자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 고지혈도 붙어가고 있고 애들 비만도 많이 나가고 있고 특히 요즘 운동 안 하고 막 먹기만 하니까 좀 그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최근에 제 친한 사람의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맨날 걸으시고 온천 가서 목욕하시는 걸 좋아하셔요. 건강하셨는데 저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천에 가서 사우나도 못 하시고 운동 못 하시니까 저는 이 심장을 이제 119 와서 하고 가족도 소원이 나서 배를 열었는데 수술해보려고 그 메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닥에 심장이 무슨 혈전이 있는 거는 수술되는데 메인이 블락되어 있는 거는 손을 못 대서 다 젖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 보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먼저 우리 자니까 가면 뭐 뭐도 사가지고 아버지 심심하시니까 뭐 탕도 사가지고 가고 기름진 고기도 사가지고 가고 막 이런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건강한 거죠. 건강하게 잘 먹었지만 저는 그게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강한 식단의 메인이다 이러면서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안전날에 네티즌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적었는데 제가 시간을 좀 보니까 당 얘기 아까 했고, 이제 당 아까 말한 프탈레이트, 플라이트 부드럽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방사능제, 적색육, 가공육, 벤조피렌, 이런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손을 궁금해하고, 여러분도 궁금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좀 뽑아봤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심플하게. 당 얘기 들었는데, 당이 아까 당뇨뿐만이 아니라 과잉을 많이 먹게 되면 손상의 발생이 크다. 그래서 실은 어린이 때 요즘 가끔 애기 2, 3세, 3세 전에는 당 맛을 알게 해주면 안 돼요. 과외 정도? 근데 요즘 애들 막 아이스크림이고 초콜릿 먹이고 막 저것저것 얘기해야 되는데 방금 도시했는데 내가 영양학자는 아니지만 여기 좀 관여하다 보니 되게 좋지 않고 비만도 되고 그다음에 인지 손상, 과잉 활동 요즘 우리가 까먹네. 과잉 활동하는 애들 많다고 하잖아요. 엄마 말 안 듣고 막 정서불안 그것도 당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 이거 특히 또 튀긴 음식이랑 같이 먹게 되면 급성 심장사 위험이 있다. 요즘 막 예를 들어서
뭐 허니와 버터칩 같은 거 막 먹고 그다음에 튀긴 거 먹고 가당 음료 막 콜라 막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싫은 건강한 건 지중해 식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도 날씬한다고 하는데 편의점 같은 거 가면 샐러드 같은 거 많이 그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위생적으로 잘 돼서 지중해식이 실은 신장 그리고 좀 급성 신장 요즘 이제 백신 맞고 신장 마비를 도와줬다고 하는 분 중에 물론 백신 부작용은 나올 수도 있지만 갑자기 아까 보면 제 친구의 아버님처럼 갑자기 심장 발작은 당연히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아까 뉴스에도 편의점에서 어떤 손님이 40대인가요? 됐는데 거기 알바생이 간호 학교 다니는 그 친구가 이걸 해가지고 살렸대는데 올 수 있다. 그래서 식단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 건강한 식생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하루 먹는 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오히려 약도 중요하고 건강식품도 중요하지만 건강식품 매일 끼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면 농축되는 거기 때문에 용법대로 먹어야 되는 거고 매일 먹는 식품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전통도 좋아하고 단짠 좀 제거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프탈레이트 그래서 여기 뭐 쭉 있는데 가로제로 쓰고 지금 거의 못 쓰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레포트인데 외식하는 사람이 일반 식품에서 먹는 것보다 이게 많이 있더라 노출돼 있더라. 그래서 이게 뜨거운 거에 플라스틱 담고 하면 되니까 거기서 전화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이 플라스틱 얘기 듣는 것처럼 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뭐 뒤에 있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평균 신용카드 무게 정도 우리가 먹고 있대요. 뭘로냐, 뭐 물이든 뭐 맥주든 뭐 생선, 내장이든 뭐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런 그 플라스틱에는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있는데 계속 나노까지 하면서 오히려 더 흡수가 잘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독성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우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탈레이트 문제도 있고 플라스틱 문제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뒤에 나오지만 웬만하면 저 요즘 추천을 하고 있는데 해물찜 사러 가면 이만한 통을 가져가요. 그리고 뭐 감탄가스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못하니까 테이크아웃은 들어가서 하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전화해가지고 하면 배달비가 비싸더라고. 굳이 내가 노는 데서 참고로 가서 받아오는데 가서 이 그릇 줘요. 그리고 그게 안 되고 받아야 되는 거면은 뭐 갈 때 젓가락 일회용 젓가락 주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나온 건데 기회가 되면 제가 녹슬 활동도 하고 있어서 여기 그 액체만 보면 다 붙어 있어요. 플라스틱이. 그걸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그거 보고 노력 바꾸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필요 없잖아요. 필요하면 거기 가져가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플라스틱 문제가 크다. 편리했었는데 방사능 얘기 뭐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지 않죠. 아까 말한 거 찝찝하잖아요. 그거 필요하지 위생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쓰레기 만들 때 그때 결론은 막 불민소한 사람 나고 그분 돌아가시겠지만 그런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얼마 전에 족발집에서 무생연제 다리만 담그는 거 찝찝하잖아. 근데 이게 그럼 찝찝한 거랑 안 되는 무슨 분에서 야 교육 들었는데 과학은 변해. 끓여도 그 발에 있던 떼국물 중에 어떤 성분 하나가 파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면은 좋을 줄 알았지만 다이옥신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막 굴뚝을 높이고 지방마다 우리 쓰레기 소각자 우리 마을에 놓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있는 거죠. 과학 발전되니까. TC파만. 그러나 삼중수수 문제는 저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전문가 얘기한 거 좀 정리한 건 삼중수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면 안 된다. 아직 일본 땅이 있으니 그거 갖고 있어야지. 이건 절대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보다 생선을 많이 먹는 민족인데 그러면 여기 농수산이잖아요. 소비자들이 이제 물고기 안 먹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적색육은 결론적으로는 적색육을 많이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이 이런 질환에도 위험성이 좀 근소하게 높다고 해서 너무 햄이나 소시지를 매일매일 먹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도 돼지고기 다른 게 패티 거주는 게 좋지 스팸 소시지 막 주고 그러면 좋지는 않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치매 위험에도 연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벤조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발암성 물질이 있어서 이렇게 토스트만 해도 유기적인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저는 토스트를 저는 싫어 이런 기름 우리 튀기고 열 많이 가요 생각했고 제가 토스트를 약간 좀 태워 먹는 스타일인데 이거 공부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안 태워 먹어서 한 10하다가 지금 5로 내쳐서 그냥 했는데 그냥 아는 것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과학이 발전되고 찾아내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생겼지만 얘도 언젠가는 지금 아까 말한 조류 인플루엔자 걸린 닭 먹어도 걸리냐 별 문제가 없는데 안 먹게 하잖아요. 다 버리죠. 왜 버리죠? 찝찝하니까. 병 걸린 닭이 아직 그 조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주지 않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먹고 하면 2차 오염, 3차 환경이 오염돼서 또 다른 닭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사람에는 아직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처단해야 되는 것들 위생의 WHO의 가이드에 맞지 않는 얘기고 그러면 아직 얘는 사람 간의 펄슨 투 펄슨은 되지 않고 직접 동사하는 사람만 걸리니까 어떤 그런 한전 2단계 있고 얘도 언젠가 자꾸 이렇게 인도에도 있고 제가 중국 우한시장 한번 뒤져서 그림 하나 눌려봤는데 이게 막 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물과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여도 되지만 중국이 왜 이렇게 많이 홍콩이 왜 많이 하냐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그 시장에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옛날 지들끼리 살 때는 공산주의였을 때는 밖으로 안 나오는데 거기서 박쥐 무슨 뭐 이상한 5만 가지 날생선들을 막 다루고 같이 지내고 먹고 피 튀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여기 내가 이 박쥐 무슨 이상한 소리 있던 이상한 동물에 있던 그게 박쥐에 있던 그 바이러스가 사람을 잡으면 괜찮거든. 야 이리로 가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제기구가 좀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무슨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은 그런 나라에는 뭔가 국가적으로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불된 엄청난 돈의 일부만을 미래에는 그런데 이렇게 막고 아마 아프리카에 나무 태우면 돈 주고 태우지 마. 또 뭐 인도나 뭐 중국에 또는 대만, 홍콩 이런 데 이상한 야시장이 있는데 돈 주고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지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앞으로의 또 다른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GMO 얘기 잘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아직 소비자들은 GMO에 대해서 약간 휘청하고 이왕이면 조사해보니까 미국도 GMO,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GMO 프리는 없고 GM이면 GM 표시가 있는데 GM 표시 있는 거는 좀 꺼려한다.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GMO는 좀 꺼려하고 싶다. GMO 자체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무분별로 너무 GMO가 많이 만들어지면 환경이 좀 교란되죠. 환경에 대한 생태계 교란 문제가 좀 있어요. 비스페놀 A, 많이 플라스틱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비스페놀 A가 결론은 당뇨병과 좀 연관이 있다는 레포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나왔는데 이왕이면은 비스페놀 플라스틱 같은 거 우리가 뭐 채소 같은 거 상추 일회용 봉지보다는 통에다가 담아 쓰는 건 좋지만 뭐 볶거나 여러 가지 음식한 거는 이왕이면 플라스틱, 프라탈레이트도 있고 비스페놀 A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유리를 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한 이거 나온 것부터 한 10몇 년 전에 다 유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나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수증, 일회용 영수증에도 비스페놀 A가 있어요. BPA. 그래서 이왕이면 영수증 만지고 이렇게 입딱 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소비자를 때한 10년, 한 2000년 초반 때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죠? 이건 빨리 영수증 하지 않는. 저는 뭐 자랑 이마트에 신청했어요. 저 영수증 안 받는 걸로 이걸 보는데 영수증은 종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인쇄에 묻는 BPA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 건전한 색상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뭐 플라스틱 얘기는 쭉 나와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서 조각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신용카드 월가능 시술 하나 먹고 있다. 주된 경료, 우물, 그다음에 갑각류, 소금, 맥주에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거는 안 먹을 수는 없고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서 지구 전체 쓰레기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장탕은 저 되게 좋아하는데 언제부터는 먹는 게 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거 홍보했는데 그런 플라스틱 많이 안 쓰고 이런 것들 이제 이왕이면 우리가 플라스틱 뭘 사더라도 겉에 비닐봉지 환하게 붙여있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표지 붙여있지 않은 물아벨에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줄여야 된다. 근데 이게 환경구호법이 아니라 결론은 내 자손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지구의 환경의 위험성을 줄여놓지 않으면 정말 먹을 게 없어지겠죠. 의학적 발전해서 좋아질 수 있겠지만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야지 아프게 살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한 식사나 온도 빨리 할게요. 아까 제가 온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론은 유통기한만 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시험을 해보니까 같은 샐러드를 갖다가 이렇게 보관해보니까 5도씨, 20도씨, 20도는 확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샀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균이 엄청 증가돼서 병을 일으키거나 상하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실험했던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마다 이렇게 보면 온도에 따라서 특히 리스테리아 같은 건 5도에도 자라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집에서 뭘 샀는데 유제품을 샀는데 좀 오래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디다 보관하냐면 김치냉장고 다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 중에 우리는 이제 그냥 10도씨 이하 보관하고 온도되어 있고 원래는 올라도 5도씨 이하로 가야 되는데 아직 다 100% 인프라가 안 돼서 못 가고 있는 거로 알지만 나라도 사가지고 와서 김치냉장고에 두면 2도씨에 두면 훨씬 더 오래 간다. 그래서 외국의 중에는 온도에 따라 이 제품을 10도에 보관할 때는 10일간 built before, 뭐 2도씨에 보관하면 15일 그렇게 나눠서 하는 나라도 있어요. 유통기한 표시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유통기한 제가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은 판매용 기한이니까 뒤에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 어쨌든 균이 증가한다. 그 시간마다 100만 되고 18시간 지나면 15까지 들어요. 그래서 우유 막 먹고 입에 먹고 딱 났는데 다음날 열흘에 보면 그 상해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온도가 중요하다. 유통기한 되는데 왜 괜찮냐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온도란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고 또 실험했던 거예요. 어묵이랑 두부 해본 결론적으로는 여기 높은 온도에 있는 35도씨에 있던 게 다 유통기한이 전이어도 이렇게 확 늘더라. 5도씨에 있던 거는 멀쩡하고 그래서 뭐야? 온도가 중요하다. 장 볼 때도 항상 이런 아이스박스 시장통에 들어가야 되시고 특히 여름철에는 뭐 냉면, 뭐 평양냉면 사서도 거기 육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담아야 되고 맨 마지막에 담아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이스팩 가져가는 아이스팩이 없으면 꼭 저는 실은 장 보러 가면 아이스박스를 가져가고 꼭 냉면 싶으면 한두 개는 사요. 무조건 왜? 한 시간 걸리니까 그게 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박스 하나 일반 이장 시장가에 놓고 아이스박스에는 냉동, 냉장 같이 넣으면 냉장이 냉장의 덕을 보고 냉동은 좀 보관성은 떨어지지만 뭐 녹지 않으니까 그 시간 동안 그런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다 알아들었을까요? 자, 한반도 온도 너무 심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보면 이제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이렇게 확 줄 거래요. 봄, 여름, 봄이 늘고 여름이 늘고 겨울이 줄어가는 거죠. 그리고 해수면도 27cm 상승한다. 그러면 심각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열대가 급속 진행되고 있어서 댐 항만도 보완. 왜냐면 올라가니까 물이 높이가 한반도가 점점 빨라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년 동안 1.8도 올랐는데 10년 동안 1.5도 오르고요. 50년 되면 3년 동안 3.7도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자료 보면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안개의 산명의 만연을 높게 되고 해마다 30명이 이 기후 변화로 질병으로 죽게 된대요. 2도씨 올라가서 먹는 물의 30%가 줄어들고 지구의 생물의 3분의 1이 사라진다. 3도씨 올라가면 좋다. 그래서 6도씨가 올라가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다. 평균 온도 6도 올라가도. 이제 우리가 절대절명의 시기에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런 것도 지구 온난화 연관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근데 보면 기후가 올라가면 뭐 이렇게 그 공장에 뭐 폐수 매연 막 올라가고 하면 이제 이 공기 질도 안 좋아지고 산소비가 내게 되고 그런 해수면의 온도도 올라가고 플랑크톤도 적종을 많이 들었죠. 해충 많이 생기니까 또 약 많이 써야 되고 동물 질환 생기고 건전할 때 생겨서 그리고 생산량, 병원 이런 문제 되기 때문에 기후의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2019년에 발표한 부분인데 그건 제가 그냥 안 넣었고요. 2020년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지속가능 먹거리 국가 식량 계획안에 있는 것 중에 자연정보 지역 관계되는 이런 선순환에 대한 거, 저탄소, 먹거리 손질 저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양해해 주시면 한 5분 또는 10분 더 되죠? 나 원래 2시간이었으니까. 예, 할게요. 그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한 게 되게 국가적으로 이제 숙제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탄소, 뭐 중립해야 되고 탄소 저감에 대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와 있는 거는 선순환 세계 구축하고 글로벌 협력 강화하고 뭐 식량 자급자족을 놀리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뭐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과제가 있어요. 지역 단위에 대한 선순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수지에 그 지역 농협이 있어서 양재까지 갔었는데 제가 물론 저기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탄소를 쓰잖아요. 수지에 가니까 되게 좋고 또 저렴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역할 되게 외국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하게 되면 일단은
거리가 운반 기간이 얇으니까 오는 과정 중에 트럭이 뭐에 쓰는 탄소도 줄게 되는 거고 소비자는 더 신선한 걸 싸게 먹을 수 있고 의원비가 주니까 그런 거를 지금 농민도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고 농민도 사업 계획을 보니까 한 30% 더 늘린다고 해요. 여기 수혜도 있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지속 가능한 것 중에서 이제 탈탄소 생태 농업을 전환해야 되고 음식물 폐기 줄여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가지고 내가 어묵을 사가지고 다 큰 거 샀어. 욕심이 좀 싸니까 욕심을 샀는데 그거 바로 유통기한에다 버리지 말고 내가 한 유통기한보다 며칠 더 먹을 수 있다 그때는 김치 냉장고에 넣으시고 더 오래 얼리면 돼요. 그래서 밀봉 잘해서 밀봉 안 하고 냉장고 쓰시는 분들은 거기 순환하니까 막 김치 냄새 무슨 냄새 다 벗겨가지고 안 좋으니까 냉동실 할 때는 이렇게 포장 잘하셔서 넣으시면 되죠. 보관하는 통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음식물 좀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음식물이 특히 우리나라 문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국산 농산물 시설도 뭐 올린다고 하고 근데 탄소 중립 생태 농업 전환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업무도 관계 있을 것 같은데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50년까지 더 늦기 전에 빨리 이걸 우리를 어떤 로드맵도 만들고 그래서 저 자연 순환형, 뭐 자연 생태형 이런 거 하겠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해외 오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메탄가스 배출 줄이겠 제로 50년까지 제로로 가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EU 같은 경우도 50년까지 탄소 제로로 하겠다. 다기능 농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미국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전 국가들이 이제 발등에 불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식물 폐기량 요즘 소비기한으로 바뀌고 있고 제가 지금 99년도 2000년 초반에 2000년 후반에 2018년에 유통기한 바꿔있다고 처음으로 대한민국 수정을 해서 발표했다가 일부는 칭찬받고 일부는 단체에서 막 뭐라 그랬는데 바꿔야 돼요. 유통기한은 판매 허용기한이고 베스트 비포인 거지 정말 위험한 것들 빼고는 유통기한 지나서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온도 지키지 않으면 유통기한 되기 전에 상한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안 돼 적절하게 지지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속 가능한 시설 위한 교육 강화 해가지고 이제 농업에 대한 가치 여러분이 이제 농수출산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많이 관계되는데 결론은 우리가 농업에 대한 것도 그냥 하나의 비즈니스 서비스업 이러면서 농업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만 되는 게 아니라 공익적 가치가 있다. 탄소 중립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크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변화해야 되고 여기 경우도 농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 저는 서울 사람이고 뭐 농민의 친척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결론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농업 축사 이런 부분이 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돈을 지불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한 식사나 아까 뭐 영양적인 거 이런 거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탄소 중립 얘기 되게 많이 나오니까 다 아실 것 같지만 그냥 탄소 중립이 뭐지? 우리가 온실가스 이만큼 배출하는데 우리 이만큼밖에 흡수를 못해 이만큼이 대기 중으로 나와가지고 온도도 올리고 오존도 파괴하고 하잖아요. 결국은 탄소 중립은 내가 배출 이만큼 한 만큼 이만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은 대기 중에 증가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여기 되는 순재료. 원래 나오는 놈과 쓰는 놈이 그러면 이산탄소를 누가 쓰죠? 나무가 쓰죠. 나무는 산소를 배출하고 CO2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제로가 되는 것, 인간 활동에서 나오는 것들을 흡수해서 균형을 이루는 게 탄소 중립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배출하는 온실가스 10%를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숲 복원을 통해서 시킨다. 그래서 생태 농업이라는 게 숲과 같이 자연 순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탄소 중립이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누가 물으면 배출한 만큼 흡수하게 해야 된다. 배출도 줄여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농산물 나왔던 건데 결론은 미국도 EU의 선진국 기후위기 대응 농업 부분의 탄소 저감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에 초점을 두고 친환경 농업을 전면 전환해야 되고 화학bio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렇게 좀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농산물의 생산 폐기 전반의 탄소 감축이 추진이 돼야 되고 제로로 가야 된다. 유기농업의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8%인데 한 25%까지 승진을 올리겠다는 게 발표된 게 있고요.
여기 인증마크 여러분 잘 아시는 걸 쭉 있어요. 이걸 쓴 이유는 이게 친환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제일 좋은 건 제 생각에는 현재 이렇게 기후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자연 생태 농업, 자연 순환 농업, 생태 농업은 잘 아시죠? 생태 농업 이상균 현상 측면에서 인류가 건강한 식품을 할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하는 모델인 거고, 자연 순환은 우리 뭐 대리농에서 돼지가 똥을 넣는데 똥을 잘 모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액비까지는 갔지만 액비가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까지 갈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선소할 수 있는 걸로 가자. 그래서 이제 실은 제가 2090년에 항생제 일했었을 때 무항생제 농가를 많이 봤어요. 그 무항생제 돼지 하시는 분들이 무항생제 돼지가 넣은 분변은 액비가 너무 잘 되는데 항생제 많이 쓰는 건 액비가 잘 안 되고 냄새도 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봤는데 그런 자연순환 농업을 해야 돼서 이런 것들에 또 이제 탄소, 저탄소 또는 뭐 무탄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속 가능한 먹거리 인증책을 위해서는 지금 유기농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제 생각에는 이런 마크도 만들어주고 소비자들에게 줘야 되고 소비자는 좀 더 돈을 지불하고 왜 내가 또는 내 후손이 살 지구를 지켜야 되니까 정부는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자시켜서 정부 생산자 소비자가 다 같이 하나가 됐을 때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증마크 만들어서 하셔야 되게 숙제를 드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시간은 원래 약속한 거 한 2, 3분 전인데요. 막 열심히 떠들긴 했는데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고요. 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식품을 인문에 강의할 기회가 많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막 모아가지고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건강 도움되도록 하였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받나요? 네. 예, 질문 주십시오.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질문 있으면 여기 계신 분이라도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페이스북에서는 잘 알아들었나요? 그냥 말이 빠르게 막 해가지고 알아들을만 했습니까? 네. 영원히 담은 얘기죠? 영원히 담긴 얘기죠? 제가 아까 저기 제자리에서 네. 한번 들어도 봤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네. 발음 썩 좋진 않아요. 말도 너무 빨라요. 열정적이셔갖고 말씀 원래 열정만 해가지고 내용은 이렇게 커버링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질문 혹시 없으세요? 질문? 편하게 얘기해도 돼. 이거 나 강의 내용 아니고 혹시 내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식품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게 있으면 얘기해도 됩니다. 저기 계신 분이 뭔가 왔다 갔다 갈등을 하고 예. 영혼의 갈등. 갈등하셨어요? 선생님 누가? 할까 말까 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눈빛이 그래 보였는데 네. 네, 뒷부분 제가 강의 좀 못 들었는데. 네. 네. 요즘 이야기라는 것 중에 비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뭐 GMO. GMO 넌-GMO 상품이죠.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그 넌-GMO 상품이라고 해서 나름 경기도에서 그걸 또 그 식품에 대한 인증 마크를 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국가 인증 체계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과 경기도가 이렇게 진행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더 이슈화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넌-GMO 다 표시하자고 지금 뭐 시아투던 2년 동안 열심히 갈등을 하는 갈등 해소를 하는 사업을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GMO의 풀무원의 두부에 GMO 나왔다고 발표할 때 담당 팀장이어서 99년도에 106억 소송으로 2년만 동안 법원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 그때는 선택의 알 권리 차원에서 표시하자는 거예요. GMO 안전을 떠나고 어떤 국가가 안전을 하더라도 이제 더 발전이 되니까 이제 GMO 안 먹을래 했는데 GMO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GM이 넌-GMO라고 하려면 확실히 넌-GMO여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내가 유전자 변형 콩으로 기름을 짰어요. 그럼 그 기름이 GM의 성분이 남아있지 않죠. 그럼 얘가 넌-GMO인지 GMO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사회적 검증 나는 넌-GM 콩을 써가지고
배에 non-GM을 잘 분별해서 화물을 갖고 와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성적 증명서가 사회적 검증이죠. 과학적 검증은 파이널 프로덕트에 GM 성분 유전자가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돼야 되는데 이 파이널 프로덕트에 GMO가 있는 것들은 정리해보면 다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되지 않는 부분들, 뭐 된장 같은 건 많이 깨져가지고 100% 확인이 안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회적 검증이 서류잖아요. 그 서류를 다 믿을 수가 있나요? 저는 만약에 non-GMO를 하려면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돼요. 블록체인은 먼저 그 인증이 하나의 고리가 돼서 그 전산상으로 다 기록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블록체인은 다 된 거 믿을 수 있죠. 그러면 non-GMO에 블록체인 제도를 도입을 시켜서 non-GMO로 가려면 뭐가 되죠? 코스트가 엄청 높아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고 정부도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사회적 검증만 가지고 서류만 다 모은 거 가지고 믿어도 될까? 그래서 옛날에 뭐 업체가 중국에서 non-GMO 콩 만들어서 중국에서 non-GMO 콩으로 만든 두부라고 이거를 믿어야 되나? 심지어 중국에서 유기농 콩이라는데 중국에서 유기농 걸 믿어야 되나? 라는 게 있잖아요. 유기농 콩은 국산에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가끔 한우 수입육을 식당에서 팔고 있는데도 가끔 뒤집어도 한우 아닌 것도 있죠. 그리고 지금 한우 정확히 거의 다 맞아요. 왜 맞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이력 추적 그 사회적 검증이잖아요. 한우는 확실히 찾아내요. 한우인지 한우가 아닌지를 유전적으로 알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그게 사기 없는데 다른 것들은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 있는 돼지고기가 우리나라 돼지고기 같은데 한돈이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 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품종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non-GMO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학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고 물론 과학이 발전이 돼서 GMP 유전자가 아닌 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닌. 그러면 사회적 검증이 붙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력서때 한우 식당에는 딱 붙여놓잖아요. 뭐 몇 등급에 어디서 도축했고 어디서 키웠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된 건 한우는 됐어요. 가격차가 엄청나고 우리는 한우를 보존해야 되고 우리는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그렇지 않은 뭐 밀가루, 콩 뭐 이런 것들에 다 블록체인 집어넣어가지고 하기에는 실은 이력 취업제를 블록체인을 2년 전에 내가 도입을 시범 사업을 한 거를 알아요. 근데 그게 블록체인을 넣으면 뭐 뒤에다 뭐 하는 것보다 돈이 주당 얼마가 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막 이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거 쉽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행히 제가 아는 건 물어서 감사합니다. 다 알지 못하거든요, 제가. 또 혹시 있을까요? 저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 남기는 걸 되게 싫어해갖고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꾸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좀 생활 속에서 좀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혹시 있으실까? 네. 두 가지. 하나는 지금 딱 질문을 들으니까 우리의 뇌는 제가 있는 것 중에 툭 튀어나오는 게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집에서 농작물을 실은 제가 오늘 초당 수술 특히 받았거든요. 저희 남편과 다 뜯어놔야 되는데 그 껍데기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못 가잖아요. 그냥 제할로 버리라고 해요. 이게 집집마다 많지 않잖아요. 사업으로는 그런 농산물을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전출해가지고 팔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걸 해서 농산물에 그거를 비료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배추 껍데기 뭐 이런 것들 사료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전출해서 판매하는 걸 좀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집집마다 배추 다 셀통에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음식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사면 막 세일하면 막 2개 사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실은 이거 여러분 유통기한 할 때 우유는 50일 나요. 발효는 70일 뭐 그 데이터 할 때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 당시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기재부 장관이 MB 정권 때 물가 올라가니까 얘가 한번 우유를 며칠 더 먹으면 물가 떨어지겠다고 이게 바이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약간 이제 그게 훼손이 됐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저온 살균 우유는 살균을 덜 했으니까
균이 좀 많아요. 그거는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우리 UH 살균은 거의 균이 없어요. 제가 이 사업을 왜 했었냐면 여름철에는 우유가 상하다고 오고 겨울철에는 안 상한다고 연락이 와요. 방부제 있는 거 아니냐고. 온도 제대로 보관하면 안 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온도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좀 훨씬 더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식품은 아까 식중독균이 없는 것들, 식중독균이 있으면 그건 냄새 이미 유출을 안 했었죠. 제품은 뭐냐면 이미 유출, 제가 그냥 방송 이때부터 한 얘기인데 엄마가 콩나물 시금치당을 만들어서 먹고 나오면 냉장고에 넣잖아요. 거기다 엄마가 유통기한 실으면서 이거는 이틀까지 10월까지 먹어 라고 쓰지 않죠.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콩나물, 시금치, 잡채 균이 엄청 많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초기균이. 어떻게 해요? 냄새 맡잖아요. 기본 성상은 이미 있지. 내가 알고 있던 맛과 냄새와 모양이 아니면 괜찮은 거죠. 이미 곰팡이가 폈냐? 시금치가 시큼하면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죠. 공산품제랑 강원식품제 우리나라에 거의 식중균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저도 일주를 했고 많은 단체 소비자 단체가 식품만 얘기해가지고 식품에 균도 별로 없고요. 찾아도 실험하면 균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식중균이 없는 거라고 하면은 변질의 의미가 있는 건데 변질의 의미가 있는 거는 아까 보관 상태에 따라 길어질 수 있고 내가 냄새맡아 볼 수 있다. 그래서 방송나도 어떤 KBS 기자가 자기는 남편을 잘라버린대요. 남편이 유통기한이면 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게 잘라버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가 냉면 같은 경우는 제 실예인데 몇 년 전에 이제 급해서 장을 보고 사야 놓고 누굴 만나고 들어갔는데 한여름에 한 3시간을 차에 놔뒀어요. 냉면 넣었다가 며칠 뒤에 먹는데 시큼한 거야. 냉면 그 동치미 국수 같은 거였는데 탁 쉰 거죠. 그러니까 온도 잘 관리하시면 훨씬 길어진다. 지금 소비 기한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에 낼 수 있고 또 안 되는 건 냉동실에 보관하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음식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먹어야 된다. 소식 뭐 이런 거 제가 그렇게 선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잘해서 통일해서 좀 사료할 수 있게 하고 아까는 사고 언제 한번 경기도가 넌지물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가정에서 이런 농산물, 축산물 전처리하면서 버리는 쓰레기가 얼마나 되고 그걸 비료할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지 못하는 여름, 겨울에 장마하면은 뭐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해가지고 시범으로 가는 거 추천을 하는 게 좀 드네요. 네. 됐나요? 이제 없죠? 혹시 있나요? 네. 여러분이 너무 아무리 좋은 강의도 시간을 오버하면은 좀 짜증이 나요.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필요하면 불러주시면 또 올게요. 그래서 만나서 반가웠고요. 여러분에게 조금 여러 식품을 보는 시각, 식품 안전한 건강한 식품을 보는 시각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